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수업 담당하는 김정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전이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많은 학생들께서 알고 있다시피 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2학년 때도 이미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이를 배우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나선 그리고 칼날 그리고 혼합 네, 전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고 그리고 이런 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활주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활주 개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활주가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활주가 일어나는 면은 바로 최조밀면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방향은 최조밀 방향이 되죠. 자, 이 각각의 최조밀면과 최조밀 방향에 의해서 바로 뭐가 결정이 되죠? 맞습니다. 슬립계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대부분 2학년 레벨, 그러니까 재료공학이라든지, 어, 많이 가면 이제 결정학, 그리고 조직학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면이 하나가 끼어 있죠. 이런 식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축 인장 응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압축 인장 응력이 나타나는 에 따라 형성되는 응력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거고, 그리고 이 응력장 때문에 이제 전이가 움직이게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변형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전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전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슬립 현상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슬립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수업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재료공학 쪽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 FCC라든지 BCC 보게 되면은 그 요 큐브가 있잖아요. 요 큐브에서 네, 큐브가 있을 때 특정 면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죠. 요런 거를 이제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단결정 재료죠. 단결정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결정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네, 요렇게 서 있는 재료죠. 네, 요거를 이제 단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결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같은 방향으로 면들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면의 슬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그 최조밀 면에서의 단위 형성되는 모든 현상 자체를 우리가 슬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결정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패턴을 우리가 슬립선이라고 말하고 요 전단이 발생하는 요 면 있죠. 요 면을 슬립 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조밀면에서 단 현상 슬립 현상 그리고 슬립 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쉽게 말하면 그냥 최조밀면이 곧 슬립 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개념으로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립 면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네, 이 시간은 물리학 시간이니까 수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런 최저면이 나타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힘을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슬립이 요쪽 면에서 많이 나타났죠. 네, 요쪽 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쪽 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2의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의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쪽 면이 이렇게 있는 거랑 면이 이렇게 있는 거랑 그리고 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면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기면 면이 잘 못 움직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 있을 때도 생각보다 면이 잘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세워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요 식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AN이라는 AN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인장을 할 때 그 수직에 위치하는 면이고요. 그리고 ASP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이제 움직이는 면의 넓이거든요. 요 두 개의 각도를 보게 되면은 세타라는 각도가 나와요. 그 요면의 수직 방향하고 요면의 수직 방향을 세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코사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네, 얘네를 당연히 뒤집을 수 있겠죠. 뒤집게 되면 이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실제로 접하는 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슬립면에 작용하는 이제 FN만큼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능력은 뭐다? 힘 나누기 면적이다. 힘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힘에다가 이쪽에 작용한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코사인 관계를 또 가지게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증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료공학 쪽에서는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지만요. 네, 어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시그마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제일 작아지는 값이 바로 네, 0.5 반띵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2에서 이제 반이 돼서 1이 되는 지점. 네, 이게 바로 45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타 파이가 모두 45도일 때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게 대충 원래 시그마 값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재료가 이런 식으로 딱 똑 떨어지면 참 좋을 건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이 완전 순수하면은 24K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금이 잘 없고 만약에 우리가 18K짜리 금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24K에서 순금이랑 18K 금이 과연 똑같은 인계분의 전달 능력을 가져서 똑같이 슬립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이제 아니거든요. 네, 안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순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제 응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용 강화라든지 뭐 그런 현상 때문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하고도 같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CRS 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 강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요렇다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 뒤쪽에 가서 강화현상 배울 때, 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슬립 현상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면이 뚝쭉 이동하는 건데요. 과연 근데 이 면이 통째로 과연 이 면이 한 번에 통째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쭉 이동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거 한 번에 이동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전이가 없는 이상적인 결정에서의 원작 이동을 보게 되면은 네, 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원자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겠죠. 여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때 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가 네, 다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 좀 낫다,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힘이 조금 빠져요. 그러다가 반대로 이제 얘네가 다시 또 내려가야겠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요때 또 다시 이제 힘이 쭉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원래 위치 가면 아 편안하게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작용합니다. 그 커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커브가 보면은 이제 사인 곡선이잖아요. 네, 사인 곡선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다 능력의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인 값이 이제 버거스 벡터 나누기 2파이 u 그러니까 이동거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u랑 b가 거의 도찐개찐이라서 얘네들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인 2파이가 되죠. 사인 2파이가 거의 1값 1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근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전단 변형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A 값과 U 값, 요 두 개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네,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A 값과 U 값 그리고 이 지분의 요 값과 이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타우 C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한 임계 전단 능력은 이제 2파이 A 분의 GB가 되는데 A랑 B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여기서 지금 움직임 값 요게 B가 되고 요게 A죠. A랑 B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이제 사라지게 돼서 2파이 분의 G가 되는데 자 2파이 분의 G라고 하면은 G가 여기서 보면 전단계수잖아요. 전단계수가 일반적으로 거의 한 60기가파스칼 뭐 이렇게 되거나 마그네슘은 17기가파스칼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나누기 2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거의 3기가파스칼이 되는데 자 3기가파스칼이 되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인장 변형을 했을 때 단결적 마그네슘이 강도가 3기가파스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얘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고 실제 소재 인계 전달 능력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얘로 따지면은 G분의 만, 좀 진짜 작으면은 뭐 거의 한 1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 변형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전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런 결합의 개념이 필요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전달 능력이 뭐 앞에서 말했지만 거의 한 만분의 1, 거의 10억분의 1, 전단계에서 10억분의 1 정도까지 막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변형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결함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결함이 이제 재료 안에서는 선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슬립선처럼 나타나게 되고 얘네가 바로 이제 전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투과전자 현매경이라고 해가지고 샘플을 엄청 얇게 따서 보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슬립면이 걸쳐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선이 네, 관찰이 돼서 실제로 이게 실험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려면 엄청 샘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적이 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전이에 의해서 이제 결정 방위가 강하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까맣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까만 선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제 격자선하고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TM을 좀 TM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M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전자들이 딱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회절 같은 방향으로 이제 회절을 하면은 이제 같은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전이가 이제 얘네랑 똑같은 이제 회절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는 그냥 묻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까맣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결정 방위가 강하게 회절됐다는 그러니까 그 전이에 의해서 이제 원래 이제 강하게 해결돼야 될 것들이 이제 회절이 못 돼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이가 표면과 막는 상태에서 이제 애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애칭을 진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이가 없는 쪽에 비해서 원자 밀도가 좀 낮죠. 원자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애칭 용액들이 들어갈 여지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네, 구멍이 생기게 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이제 HPC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그 슬립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서포터라고 일종의 약간 좀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이 자체가. 네. 그래서 전이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마 2학년 때 이미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2학년 때 요 재료공학 책 보면 진짜 지겹게 많이 나오는 건데 보시면 하나는 전이선이 요렇게 위치하고 그리고 버거스펙 얘가 이제 그 원자 격자면에서의 서킷을 이제 딱 돌려보게 되면 두 칸 내려가고 두 칸 내려가고 두 칸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킷이 돌아갔을 때 뭐가 하나 비죠. 하나가 비는 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서 이제 버그 스펙터가 전위선을 방향하고 수직하게 위치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죠? 바로 이제 칼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위선이 이렇게 있고 버그 스펙터 버그 스페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렸을 때 회로가 지금 하나가 이런 식으로 비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전위선하고 버거 스펙터가 똑같은 방향에 있죠. 평행하게 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나선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녀석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게 되면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위선하고 버거 스펙터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원자면이 이제 더 있냐 아니면 더 없냐 정도가 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잉여 반면이 하나가 끼어 있고요. 얘는 잉여 방면을 찾으려고 해도 그게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네가 뭐 100% 따로 있으면 참 보기 편한데 습가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습가져 있는 게 이제 바로 혼합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2학년 수업 때 많이 배웠을 거니까 네,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이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 결국엔 결정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과연 그럼 이 결정들마다 전이가 패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게 뭐 FCC에서는 당연히 또 다르게 나올 거고, BCC에서도 다르게 나올 거고, 심지어 HCP는 완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슬립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결국 그 격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슬립의 최저 밀경과 방향을 따라서 이제 전이가 이동하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다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2학년 때도 배우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어, 결국 재료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전이 노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좀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또 밑에 아마 이런 버거 스펙터의 에너지 개념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FCC, 최심 입방 구조죠. 최심 입방 구조에서의 전이가 어떻게 있는지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최신 FCC 구조에서의 최조밀면은 네, 요 111면입니다. 111면이고 그리고 최조밀 방향 같은 경우는 요 110 방향이죠. 요 정도는 아마 2학년 재료공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이는 어떻게 있을까요? 전이가 요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못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CC의 완전 전이는 이제 111면에서 2분의 1, 110 방향의 슬릿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적어보자면은 이제 111, 그 2분의 1에 110 위에 왜 마이너스가 들어갈까요? 예, 슬릿계 위에 이제 슬릿 방향이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얘네가 두 개가 내적을 하게 되면 항상 0이 돼야 되는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마이너스 1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완전 전혀 딴 방향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110이라고 하게 되면 요 방향인데, 네, 요게 110이거든요. 네, 1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면하고는 또 수직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 면 위에 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한 거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개념이 111, 110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 틀린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11에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10 방향으로 전이가 생겨서 얘가 그냥 이렇게 가면 모두가 편하게 끝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FCC에서 이제 전이가 움직이는 방향이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얘가 요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벡터를 보게 되면은 B2가 6분의 1에 마이너스 1, 2, 1 그리고 B3가 6분의 1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뭐 되게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을 좀 더 많이 선호합니다. 네, 2번을 좀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씨, 나 왜 완전전이 배웠는데 왜 전이가 이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너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이가 생긴다는 거 개념 자체가 이제 버거스 벡터라는 이제 엇갈림이 생긴 거잖아요. 버거스 벡터에 의해서 이제 엇갈림이 생기게 되면은 어, 당연히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겠죠. 이게 뒤틀린 거니까. 예. 에너지가 뒤틀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례식을 보게 되면은 알파 G B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요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다는 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거스 벡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에너지가 되게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에너 뭐 항상 이제 에너지 개념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얘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랑 네, 여기 그 에너지 높은 상태에 있는 거랑 보게 되면은 어디가 더 안정해 보여요. 되게 불안정해 보여. 요건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 네,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낮은 데 가서 편안해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좀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완전 전이의 개념하고 이제 부분 전이의 개념이 이제 B1, B2, B3가 항상 합하면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2, B3로 쪼개지는 걸
B2B3를 쪼개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B1에 대해서 요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 개념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A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B2B3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이게 다 합하면은 6분의 A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B2B3 각각.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이 에너지가 E1, E2 플러스 E3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더 안정할까요?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고요. 여긴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다 더하면 뭐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E2, E3가 오히려 E1보다 더 안정해지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뜻은 이제 완전 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부분 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 전이 사이에서 이제 그 부분 전이가 이제 쪼개져서 이제 확장 전이를 만들게 되고요. 이 확장 전이 사이에서 이제 적층 순서에 당연히 불연속성이 발생하죠. 지금 보게 되면 원래 A, B, C, A, B, C, A, B, C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이가 딱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면서 이제 꺾였다가 다시 이제 원래 전이가 나타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서 이쪽이 이제 원래 원자명과는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층 결함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이 적층 결함이 과연 모든 재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적층 결함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아마 개념은 약간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적층 결함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부분전이라든지 적층 결함의 간격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그 적층 결함들이 나타나는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다 그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FCC에서 면이 그 큐빅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면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게 그 사면체처럼 나오죠. 요 사면체에 있는 그림들을 종합해서 그린 게 바로 이 톰슨 테트라헤드론입니다. 이 톰슨 테트라헤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FCC에서의 그 사전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슬립계를 요 삼각형 안에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슬립계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왜 12개가 나타날까요? 여기는 중복이 돼 있는데 그 중복이 나타나는데 왜 12개가 나올까요? 그 원인은 이 똑같은 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랑 이쪽에서 나오는 슬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중복됐다고 선생님 이거 9개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12개예요. 네, 12개의 완전 전이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이에서도 이제 부분 전이들이 쭉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원래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완전 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한 위치로 가게 되는데 부분 전이는 B로 갔다가 갑자기 C로 가요. 원래 A였다가 C였다가 A, B, C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A, C가 됐다가 A, C, A, B, C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네, 적층결함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지금 보게 되면 부분전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른 면을 갈아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면 타다가 이제 1면으로 환승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승하려면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다시 합쳐져야겠죠. 지금 보게 되면 합쳐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이 쪼개지는 빈도가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멀면은 잘 안 붙으려고 하겠죠. 반대로 이게 좀 가까우면은 잘 붙을 거고 요런 빈도 이런 간격에 의해서 이 빈도가 결정이 되고 이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차 슬립의 빈도가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교차 슬립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안쪽에서 환승하는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환승하는 빈도가 요것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된다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BCC 같은 경우는
이제 FCC보다는 조금 단순해요. 일단 아까 봤던 그놈의 부분 전이가 없고요. 네, 부분 전이가 없다 보니까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BCC에서의 최조밀면은 110면이고 최조밀 방향은 이제 111 방향인데 뭐 아까 전에 FCC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번에 두 개를 원자 두 개를 타넘을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버그 스펙터는 이제 2분의 1대 11 방향이 돼가지고 얘네 슬립계는 이제 마이너스 1, 0, 2분의 1, 1이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전처럼 이제 부분전이 하고 넘어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딱 봐도 길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완전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드물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쌍정이 형성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0면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면을 좀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112 방향에서의 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 E, F가 나타나게 되는 되게 복잡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D에서 B로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유일하게 일어나는 경우 딱 두 개예요. 극조온이라든지 고속. 어떤 조건이죠? 상대적으로 전이가 움직일 시간이 부족하거나 움직일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너 만약에 BCC에서 쌍정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 있긴 하지. 네,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FCC와는 달리 이제 완전 슬립이 엄청 우세하다는 거. 네, 요 정도. 네, 요렇게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CC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완전 전이가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그 111면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네, 슬립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딱 슬립이 일어났으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거 굉장히 뭐랑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뭐, 뭐 아이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연필을 그리게 되면은 요 연필들의 연필 앞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똑같죠? 네. 이걸 그래서 한국어로는 연필 활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분해 전달 능력 면이 이제 이게 줄이면 이제 뭐 맥시멈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 플레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MRSSP라고 해서 멀티플 뭐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 플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연필할 줄 알고 말합시다. 네, 그게 제일 편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CP인데요. HCP 같은 경우는 이제 FCC랑도 좀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원자 쌓이는 구조를 보면은 이제 FCC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A, B, C 이렇게 쌓이는 반면에 이제 HCP 같은 경우는 A, B, A, B, A, B 이렇게 쌓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FC와 마찬가지로 역시 부분전이의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HCP 제로에서의 기본적인 슬립계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볼게요. 이제 HCP 같은 경우는 요 베이살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슬립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AC 레이시오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쪽 세로면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일단은 베이살면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밀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살면이 슬립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슬립 방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원자들이 간격이 똑같을 거니까 요쪽, 요쪽이죠. 네, 요 면 방향들의 요 방향들을 나타내면은 이제 3분의 1에 11 마이너스 2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뭐 밀러 인덱스는 2학년 다 하셨으니까 요건 그냥 생략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1 마이너스 2 제로 방향에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어김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전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10 마이너스 1 제로, 3분의 1, 0, 1 마이너스 1 제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얘는 3분의 1에 1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거 자체가 그냥 A잖아요. A인데 얘는 이제 실제로 계산해보게 되면 3분의 A가 나오거든요. 요 버그 스펙터 하나에. 네, 요 버그 스펙터 하나에 3분의 A가 나타나서 이게 두 개가 돼서 3분의 2A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가는 게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일단 애초에 얘네는 요 바이살면밖에 슬립이 안 되기 때문에 슬립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변형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게 움직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이쪽으로도 뭔가 힘이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겠죠. 근데 얘가 없어요.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베이살 플레인을 약간 좀 보조해줄 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요 노란색 면이랑 요 초록색 면이에요. 프리스마틱이랑 피라미드. 그래서 이 면들에서 이제 추가적인 슬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는 그냥 살짝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얘가 세로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쪽에서 이제 원자들이 이동하기 훨씬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CA 비율에 따라서 이제 베이사의 슬립하고 피라미드 슬립의 비율이 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이제 1.633으로 잡는데 1.6보다 낮아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1.6보다 커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안 일어나서 굉장히 브리틀해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취성이 생긴다고 하죠. 굉장히 연성이 나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게 이제 이 CA 레이시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재료 중 하나거든요.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높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단조 같은 거 공정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온도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결정면하고 방향들을 많이 봤죠. 결정면하고 방향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얘네들을 3차원으로 보는 게 물론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보는 게 편하긴 한데 얘를 3차원 보기 싫다. 2차원으로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많을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나온 방법 자체가 이제 스테레오 투영법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투영법의 정의는 이제 결정면 방향을 간단하게 2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결정면을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결정 방향을 이제 점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하고 이제 다른 면 방향은 이제 법선으로 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우리가 흔히 10 제일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요 세 개예요. 100, 110, 그리고 111 면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면 중에서 제일 쉬운 100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 스테레오 표현법에 두게 되면 얘는 그냥 평면이죠. 이런 식으로 평면일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평면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평면이 나와야 되고 그 수직 방향으로 이제 110 폴이 있죠. 110 방향이 가죠. 이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딱 점으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110이 딱 있다고 볼게요. 110이 나오게 되면은 110 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방구 방향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으로 쭉 있을 거예요. 45도 방향으로 쭉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수직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서 점이 요렇게 찍힐 거예요. 네, 점이 요렇게 찍히게 돼서, 어, 실제로 110 면을 이제 1004에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딱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면들도 쭉 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스테레오 투영법이고, 이거는 지금 100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폴이 찍히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처럼, 네,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네, 아, 잠시만요. 이게 면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수직 방향이면 이쪽이 폴이죠. 그래서 110 폴은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 네, 제가 요건 정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에 점이 이쪽에 찍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11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면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쭉 돌겠죠. 대각선으로 돌고 수직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점이 이쪽에 찍힐 거고 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면 하나의 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면들이 이제 방구 방향에서 그 구방향에서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쉽게 좀 이걸 조금 더 쉽게 보려면 우리가 나중에 여름에 수박 같은 거 자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박 같은 거 자른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냥 바로 앞에 보는 상황에서 얘를 자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평면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쭉 잘려야겠지만 동그라미니까 이런 식으로 잘릴 겁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설마 뭐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되게 체할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일 쉬운 설명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고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테레오 투영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거의 종합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100 방향이 가운데 센터에 딱 있고 100 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봤듯이 110 면 시리즈들 있죠. 네, 요것들. 네, 요것들이 이쪽에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111은 아까 봤듯이 네,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게 있죠. 100 시리즈들은 전부 다 사각형이고, 111 시리즈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고, 110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이제 많이 그려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요런 삼각 스테레오 투영법을 그릴 때 면 형태, 그러니까 축 대칭 형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점이 대칭되는 게 사중으로 가지고 있고, 111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으로 나오면서 이제 삼중 대칭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110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으로 대칭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100하고 이제 대칭되는 게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1010도 있을 거고 001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개념들이 쭉 있을 건데,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111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가 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중 대칭축을 가진다고 이제 뭐 정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네, 엄청 복잡해요. 이거.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그릴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조금 알아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런 투영면 자층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센터가 110이었는데
얘가 지금 센터가 111로 바뀐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도 그릴 수 있고 111을 기준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110을 기준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이제 3중대 칭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 4중대 칭축이나 3중대 칭축 같은 거 설명하려면은 어, 이런 그 표준 투영도를 보는 게 좋거든요.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이 축이 이런 식 보게 되면은 네 개가 있어서 이제 4중대 칭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중대 칭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110에 대해서 110 방향으로 스테레오 투영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 100이랑 111만 예시를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만 나오기 때문에 스테레오 투영법을 그려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표준 투영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만 조금 대충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려면은 각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각도들이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건 45도 틀어져 있고 어떤 건 60도 틀어져 있고 어떤 거는 뭐 심지어 좀 미묘한 각도들은 얼마 안 틀어져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되게 디테일한 어, 도면이 필요하겠죠. 이 디테일한 도면을 바로 이제 울프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프넷의 정의 자체가 이제 위도와 경도선으로 이루어진 스테레오 투영 그 면이고요. 각각의 네트는 이도 간격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엄청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센터라고 잡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울프넷 개수에 맞춰 가지고 어 요거를 도시하는 경우가 많고 요거를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001 방향에서 110면이 이제 회전이 일어났어요. 45도만큼. 그러니까 우측 45도에서 좌측 45도, 90도구나. 90도만큼 이제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얘 없이 그리려고 하면 눈 엄청 빠지겠죠. 눈 엄청 빠질 건데 얘가 울프넷에 있으면은 그냥 90도만큼이니까 2 곱하기 45. 얘 45칸 가면 되겠구나. 네. 45칸 가면 되겠구나 하고 얘를 그냥 옮기면 돼요. 이런 것들의 회전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예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그 EBSD를 찍으면은 이제 각각의 그 위치에서의 방위 정보 나오잖아요. 네. 그 방위 정보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3차원으로 보여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큐브들이 막 떠돌아다닐 건데 이 위에다가 이거 나중에 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보면 지금 결정립들이 엄청 작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려면은 아마 큐브드가 최소한 한 1000개 많으면 뭐 한 2000개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평면에 그 집합으로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폴 피겨들 같은 게 앞서 보여줬던 이런 스테레오 투영법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001 방향, 110 방향, 111 방향에서 어,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예,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앞에 거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앞에 게 복잡하다고 불만을 가지시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전이의 기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슬립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고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 방향하고 이제 응력을 보게 되면은 인계분해 전당 응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최대 전장 응력이 나타나는 게 45도에서 0.5
만큼 갔을 때, 그리고 낮은 전달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변형을 하려면은 생자로 이제 면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저 면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런 전이들이 움직이는 게 좋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전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이건 2학년 때 이미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전이들을 움직이는 이제 슬립 시스템 면들 있잖아요. 이런 면들을 3차원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2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투영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면 방향을 2차원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표준 투영에 대해서도 이제 봤었죠. 00, 110, 111, 110극이 이제 대충 어떤 형상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거를 도대체 왜 배우는지도 봤습니다. 왜 배웠냐면 이제 EBSD 같은 거 분석하려고, EBSD에서 나타나는 뭐 집합 조직 같은 거 분석하려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후반부 파트에서는 이제 새로 보는 응역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응역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이가 있으면은 이런 뒤틀림이 발생하죠. 네, 뒤틀림이 발생해서 이제 전달 능력이 네, 나타나요. 그래서 전이 중심부에서부터 이제 쭉 뒤틀림이 누적이 돼서 이제 나선형으로 이제 그 나선 전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를 계산해 볼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전단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전체적인 이제 원주분의 이 버거스 벡터만큼 이제 뒤틀림만큼의 길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전단 변형이라고 하거든, 전단 변형률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2파이 r 분의 b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우는 이제 전단 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죠.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 시그마 이꼴 2 입실론 배웠죠. 요거를 그냥 요걸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뮤 감마가 되는 거고요. 아까 감마 계산했죠. 감마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2파이 r 나누기 파이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r 값하고 b 값을 보게 되면은 네, 요 전단 변형률의 전단 응력의 크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네 개 값은 고정이에요. 지금 파이 고정이죠. 버스 벡터 재료마다 정해져 있죠. 전단 계수 재료마다 정해져 있죠. 그럼 결국엔 요 R에 의해서 영향이 미친다는 건데, 이 R 보게 되면은 어, 반지름을 보게 되면 반지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응력이 커지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한계점, 그 전이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전이의 중심은 지금 R 이꼴 0인데, R 이꼴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요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략적인 응력장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다음으로 이제 칼라 전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응력장이 생기겠죠. 여기 지금 전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전이가 보게 되면 위치별로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긴 상대적으로 면이 없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응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 다른 결함이 없는 이제 Z축의 전위선을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요거를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 요거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파이 분의 뮤비, 그리고 요게 아까 그 R 값에 대응한다는 거고요. 네, 결국 나선전이랑 똑같이 이제 2파이 뮤비의 그러니까 요 위치에 따른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대신 이게 수직한 평면 함수, 그러니까 XYZ, 그러니까 지금 보면 XYZ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그마 XX, 시그마 YY, 전단 능력 타우 SY로 지금 응력 값들이 지금 다 나눠져 있었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존재하는 굉장히 복잡한 응력 상태라는 거까지만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나선전이랑 칼란전이가 있으면 칼란전이가 응력장으로 설명하기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죠. 이게 XYZ, XY 쓰는 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인데 요거를 이제 그 원주 좌표계로 바꿀 수가 있죠. 예, 원주 좌표계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예, 식이 정리가 됩니다. 결국 이거 보면 아까 전 그 나선전 영역장에서 본 식하고 좀 약간 개념이 비슷하죠. 2파이분의 뮤비 R. 다만 차이는 뭐다? 포화성 레이시오 들어가 있고 하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되는데 요 변환되는 거는 뭐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지금 요런 식들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나선전이라든지 칼날전이 모두 중심으로부터 거리 R에 의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교 좌표계에서 이제 극좌표계로 이제 전환을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응력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치한 길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랑 청력이 이제 칼날전에서는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니까 계속 이제 세타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인 세타가 요동을 칠 거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역시 이런 식으로 막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인력 청력이 이제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인력 청력이 발생하는 걸 이제 비치 코일러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청력 힘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전이가 두 개가 딱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면은 위치에 따라서 얘네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비치콜러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날의 정리의 성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가까워져서 쌓이려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에 얘가 각도가 45도 미치게 되면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네, 전이가 특정 방향으로 쌓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경각 있게라든지 뭐 이런 부분 소경각 있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45도 방향으로 이제 엇갈리게 되는 전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력 청립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까 봤던 피치 코일러 힘 때문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칼날 전이에서 전이의 성분 그리고 위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이 이제 결정의 전달 능력이 가해질 경우 이제 실제 전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시그마라는 힘이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은 특정 면적에 F만큼의 힘이 가해진다는 거잖아요. 요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응력장이라는 뒤틀림을 가지고 있는데 뒤틀림이 특정 면적만큼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선 전위에서 전단 능력이 가해지면서 델타 X만큼 이동할 경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외력 W가 이제 타우 L 델타 X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단 능력 곱하기 결정의 폭 이동거리 그러니까 폭이 요거 L이고 이동거리가 델타 X면은 그 작용하는 면적이죠 이게 작용하는 면적 곱하기 버그 스펙터가 나오는 거예요. 버그 스펙터는 이제 뒤틀린 만큼 이게 뒤틀린 정도니까 요 값이 이제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외력은 어떻게 될까요? 외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이제 L 대택스죠 지금. 네. L 대택스니까 요 L 대택스만큼의 면적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단위 힘에서 나타나는 이제 전이의 힘은
F 이퀄 타우 B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식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칼라전이도 매 한 가지예요. 칼라전이가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이제 X, Y, Z축이 있으면 얘는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는 Y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버거스펙터가 방향이 완전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버거스펙터가 이쪽으로 수직 방향이라는 거. 그 차이이지. 결국 나타나는 식 자체는 이제 F 이퀄 타우 베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결국 F 이퀄 시그마 A라는 개념에서 이 모든 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스타트가 되는 거고, 그 아까 보여줬던 뮤 B라는 이런 네, 아까 보여줬던 이런 응력, 네, F 이퀄 시그마 A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이제 F 이퀄 타우 B라는 값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개념 자체는 그 하나의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이제 특정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혼합전이, 그러니까 나선전이랑 이제 그냥 일반 그 칼날전이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경우 있죠. 요 섞여 있더라도 각각의 버거스 벡터 성분들을 분해를 하면은 앞에 봤던 거랑 매 한 가지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매 한 가지 똑같이 계산해서 이제 뭐 x축에서는 타우 xx bx, y 타우 xy by 타우 x bz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힘의 성분과 버거스 벡터의 성분 조합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네. 결국에는 제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성분 다 쪼개가지고 다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전이의 기초와 전이의 응력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응력장 같은 경우는 결국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나선전이 같은 경우나 칼라전이 같은 경우나 버거스 벡터만큼의 뒤틀림에 의해서 요게 전단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제 수평 전단 응력이 나타나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다른 전이 특히나 이제 칼라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피치콜러 힘에 의해서 이제 전이 성분 위치 부호에 따라 전이 활주 중 이제 작용하는 힘이 이제 바뀌게 되고 같은 방향의 전이가 있을 때랑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의 전이가 있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정의 전단 능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이제 전이의 힘이 작용을 하는 전이에 당연히 힘이 작용하겠죠. 얘가 움직이려면 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선전이 같은 경우나 탈레전이 같은 경우나 W의 외력이 가해졌을 W의 외력이 가해지는 게 이제 L 델타 X 면적이 가해지는데 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F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단 능력 그리고 어, 버거스 벡터 요 크기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외력이 가해질 때의 힘은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이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이의 형성 및 이동 그리고 전이와 응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이의 형성 및 이동 같은 경우는 전이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형성되는 원리 그리고 이동 그러니까 활주에 배우고 그리고 상호작용까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이가 이동이 방해가 되죠. 네, 요 방해를 받을 때 전이 어, 방해를 받을 때 재료의 강도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이상 본 강의 내용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